자, 준비기간 20일 있었고요. 네. 준비기간 와중에 또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준비기간 20일 동안에 우리 특검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 설정을 좀 해놨었나요? 아까 수사 대상을 주로 뭐로 하겠다? 우선 이제 가장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그 검찰에서 강요죄 이런 걸 기소를 했지만 최순실 씨를. 예. 그 부분이 과연 뇌물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뇌물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언론 또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뇌물에 해당되는지에 관련해서 일단 한번 추적하고 밝혀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순실 뇌물죄 이미 특검에서는 네. 강요죄로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강요죄로 기소를 해놓은 상태고 네, 예. 뇌물죄. 네네. 예. 그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 대기업 수사를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 예. 것이냐. 예. 이제 이 뇌물 사실 그 당시에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그 돈을 그 돈을 냈던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기업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뭐 대가 관계라든가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았던 여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부터 수사를 해야 될 것인지 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당시에 청문회가 같이 진행됐죠. 예. 그 청문회 진행되면서 아마 그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와가지고 모른다, 예, 그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되었던 이제 뭐 예를 들면 김기춘, 뭐 우병우,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또 아울러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수사는 일단 그 정도는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를 목표를 잡고 일단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뇌물죄가 첫 번째 타겟이었다. 첫 번째 목표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자백할까봐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 이게 다른 사건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사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미 일정 부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기소를 해놓은 사건을 저희가 이어받아 수사를 하게 된 예.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최순실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그러니까 그 법률 용어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와 동일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상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요죄의 부분하고 뇌물죄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소사실이 동일한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한 건의 범죄 행위인데 그렇습니다. 예. 기존의 검찰에서는 그 특수본에서는 네. 이미 강요죄로 기소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예. 다시 뇌물죄로 기소를 할 수가 없다.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모르는 사실들인데 기소를 못하는 건 아니고 예. 기소는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이 변호사가 말하는 거는 예. 기소를 못하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재판으로 강요라고 하는 것을 최순실 씨가 인정해 버리면 재판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똑같은 절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면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네. 최순실 씨가 자백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예, 제가 강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사는 항소할 이유가 없죠. 자백해버렸으니까. 그러네. 근데 최순실 씨는 본인이 그냥 인정했으니까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잖아요. 예. 확정되고 나면 다시 똑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 기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당신이 이 건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형이 그렇습니다. 확정됐기 예, 때문에 예, 예. 다시 뇌물죄로 기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예전에 검찰이 그런 식으로 좀 봐준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가 큰 범죄명으로 원래는 기소가 돼야 될 건데 한 건인데 같은 건인데. 네, 같은 내용이죠. 예, 같은 근데 내용인데. 작은 범죄명으로 먼저 아예 평을 확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무리 큰 건으로 이 사람 처벌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미 재판이 끝났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혹시 될까봐 야, 걱정을 근데 했다는 수사를 거죠. 하면서 그러니까 자백을 할까봐 걱정을 한다? 이런 거 사실 모르고 있었던 일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예. 최순실 씨한테 고마워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조마조마했습니다.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인정됐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설마 했죠. 설마 자백을 하겠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는 따졌을 경우 만약에 자백을 해서 그 1심 재판이 확정돼 버린다면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불가능해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삼성에 대한 수사 이렇게 확대할 수가 없게 될 수 있다. 예.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고민을 했었고 그쪽의 변호사하고 수싸움이 붙지 않았나요? 이 문제 갖고 그쪽 변호사는 이런 전략을 생각을 안 했나요? 아마도 거기까지 생각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검팀 머리가 더 좋았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미 특수본에서 기소한 사건에 예. 저희가 공소유지에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논의들도 있었죠. 그런데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그거 갖고 좀 초조하긴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을 뇌물죄로 기소를 하고 네. 여기에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인데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한 7분 응선에서 끝날 수 있을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혐의자가 뇌물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 수사를 확대한다는 건 또 공평의 원칙을 반할 수가 있다. 필요적 공범 원칙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뭐라고요? 필요적 공범이잖아요.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성립이 되는 거니까.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받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니까. 그래서 삼성은 준 사람이 됐고. 근데 최순실 씨가 만약에 뇌물이 안 되고 강요로 끝나버리면 뭐 뇌물은 아무도 안 되는 거죠. 삼성도 그렇게 갖고 강요로 끝났으면 삼성도 피해자 코스프레로 끝난 얘기네요. 삼성 너무 좋아했겠죠, 그러면. 근데 아마 그 전까지는 최순실 씨랑 이게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섬뜩하네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최순실 씨한테 절대 자백하지 마라. 그런 운을 좀 띄워줬나요? 아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불러도 안 나오는데. 그랬었죠. 계속 안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 특검법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네. 자, 그래서 최순실 씨 뇌물죄가 목표였었고. 네. 그럼 진행되는 와중에 블랙리스트 이런 건 예기치 못했는데 좀 얻어 걸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의 내부 제보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유진용 장관의 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청문회 과정에서 또 그런 진술들이 막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몇 팀에서 했죠,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2팀. 왜 여기다 물어봅니까? 여기 특검입니까? 이 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그러니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특검의 수사 대상의 범위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특검법 2조에 보면 1호부터 15호까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정해놨죠. 그러니까 특검은 그 범위 이외의 사건을 조사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수사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얻은 증거들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컷 수사를 해놨는데 이거 자체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문제 갖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블랙리스트 수사하냐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항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각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전에 그 김기춘 기타 등등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일부 보정 요구가 나오든지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봤더니 그 특검법 2조 15호에 보면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 관련된 사건임을 소명하라 하는 것이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의 요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특검법 내부에서는 충분히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건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수사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약간 제동이 걸리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랬고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후에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았는지 김기춘 전 실장이 이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특검법상 이제 그 부분을 다투는 이의 제기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었고 법원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관련성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쓰면서 블랙리스트 사건도 관련 사건에 해당된다. 그래서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논란을 정리를 했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그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기면서 너무 이제 이게 한 4개월이 한 400년은 흘러간 것 같아요. 너무 사건이 많아갖고. 네, 맞습니다, 진짜. 언제 수사했었는지 그러니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 얘기 기억나세요? 정호성 비서관 핸드폰에서 네. 녹음 파일이 나왔고, 네. 음성 파일이 나왔고, 이 음성 파일을 서너 개만 들어봐도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하는 네, 기사가 맞아요. 나왔는데, 검찰은 부인을 했고. 네, 그때 그랬죠. 그때 10초만 들어보면은 뭐 대한민국이 예. 난리 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었죠. 예. 이 얘기가 사실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유머였었나요? 루머였었나요? 유머가 아니라 루머. 아, 아니, 깜짝이야. 그런데 이제 그 관련되는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0초 만에? 그러니까 그 뉴스가 너무 자극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마 그게 사건 초기에 들었으면은 아마 덜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 사건 초기에 들었으면? 네. 근데 이제 사건을 저희도 조사를 하다 보면 그다음에 또 각종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의혹들이 이제 예. 이렇게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일부는 또 사건의 상당 부분은 또 인정이 저희가 이제 예, 확인한 도움이 부분도 됐고 있고요. 또. 예, 예.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갈수록 이제 센데 적응이 된다고 그런가요? 나중에는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쉽게 승부를 하죠. 뭐.